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40이 된 하나이의 엄마이자 둘째를 임신 중인 여자입니다. 요즘은 사는 것이 힘들어 아이를 포기한 부부가 많다고 하죠. 그런데 또 반면 아이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생하는 불임 부부도 이 세상에는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부부도 한때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결혼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아이를 못 가져 고생한 부부였어요. 저는 물론이고 남편도 결혼 전부터 아이를 참 좋아했는데 그랬던 저희 부부가 불임이라니 저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계속 임신에 집착했고 남편은 그런저를 걱정하며 매일매일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게다가 불임의 원인이 원인불명이라고 해서 그 점이 저를 정말 힘들게 했는데요. 이유를 알 수 없으니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촛불 같은 희망에 저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둔 채 시험관 시술에 매달렸어요.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도통 아이는 생기지 않더군요. 저는 점점 예민해져만 갔는데요. 남편이 그 점을 가장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긍정적이고 명랑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임신 실패와 하루 종일 집에만 틀어박혀 임신 생각만 하고 있으니 성격도 변했고 한 번은 남편이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다며 저에게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야, 우리 결혼한 지 벌써 8년 차야. 난 솔직히 이제 시험관 하기도 그만하고 싶어. 우리 그냥 인정하자. 애 없이 사는 부부도 세상에 많아. 그래서 지금 애를 포기하자는 거야? 난 싫어. 못해. 자기 애 좋아하는 거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남들의 부러운 눈으로 보던 자기 얼굴 내가 다 봤는걸. 난 꼭 애 낳을 거야. 그럼 결정해. 나는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어. 애야 나야. 당신이 계속 임신에 집착한다면 난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뭐라고? 자기 지금 나 애 못 낳는다고 이혼하자는 거야? 지영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애 못 낳아도 되니까 그만하자는 거잖아.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너 원래 안 그랬잖아. 네, 저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한 가지에만 집착하니 점점 미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아들 둘 있는 집안의 장남이었는데 시부모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이상하게 저는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마치 죄인인 것처럼 위축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 시부모님 뵙는 것도 힘이 들더라고요. 그럼 안 되지만 꼭 가야 하는 자리가 아니면 시댁에도 가지 않았고 남편만 시댁에 보냈어요. 시부모님도 대충은 제 마음을 아셨는지 그 부분에도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 한 번은 남편이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돼서 집을 비우게 되었는데 하루 종일 배가 고프지 않아서 밥도 먹지 않고 멍한 눈으로 창문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하지만 저는 올 사람도 없으니 그 초인종 소리를 무시했죠. 그러다 사람 없는 줄 알고 가겠지 했는데 오히려 초인종 소리에도 꼼짝하지 않자 문을 쾅쾅 요란하게 두드리는데 두 소리에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소리 할 마음으로 현관문을 확 열어 제꼈는데 글쎄 현관문 앞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어머니가 포장 음식을 들고 서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여기까지 무슨 일로? 명우 출장 갔다며. 그럼 너 혼자 있을 거잖아. 그래서 너랑 모처럼 둘이 소주나 마시려고 왔다. 너 밥 안 먹었지? 네, 근데 저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집이 좀 지저분한데? 그래서 뭐, 나더러 그냥 가라고?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러지 말고 안에 들어가자. 집이 지저분하면 어때? 가정집에 항상 깨끗하라는 법 있니? 다 괜찮아. 나 진짜 너랑 소주 마시고 싶어서 왔다니까? 너도 알다시피 네 아버지가 고지식한 양반이라 여자 술 마시는 거 싫어하잖아. 내가 이 나이에도 이렇게 남편 눈치를 보고 산다.
뭐해? 안 들어가고. 저희 시어머님은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여장부 같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말씀은 소주 마시러 오셨다고 했지만 분명 남편 없이 혼자 있는 제가 신경이 쓰여서 오셨다는 걸 저는 모르지 않았죠. 너 요즘 도통 입맛이 없다며. 그래서 내가 너 환장한다는 매운 불족발 사왔다. 이거 네가 좋아한다는 그 집 거야. 명호한테 물어봐서 내가 거기까지 직접 갔다 왔다고. 나도 참 술 마시고 싶어서 너한테 이런 정성을 보인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저 이미 다 알아요. 저 때문에 오셨잖아요. 누가 그래? 너 때문에 왔다고? 난 이 소주 때문에 왔어. 솔직히 명호도 엄마 술 마시는 거 싫어하잖아. 이게 다 지 아빠가 술을 안 먹어서 그렇다고. 명호 씨는 잘 먹는데? 내 말이 지는 다 먹고 다니면서 왜 나는 먹지 말라고 하냐고. 그리고 나 이 불족발 오늘 처음 먹어보는 거다. 내가 아까부터 침이 고여서 죽는 줄 알았어. 뭐해? 빨리 장 가져오지 않고. 그리고 너 빈속에 이거 먹으면 속 난리 나니까 밥도 한 공기 퍼와라. 시어머니는 그렇게 신이 나서 식탁에 사온 것들을 죄다 꺼내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신이 난 얼굴로 소주잔에 소주를 따르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피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신기하죠? 남편과 있을 때는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기분이 풀리지 않았는데 시어머니와는 별다른 것도 하지 않았는데 웃음이 나왔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정말 오랜만에 술을 마셨는데요. 생각해보니 저는 꽤 오랫동안 임신 준비한다고 자극적인 음식이며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 어찌나 단지 말처럼 술술 들어가더라고요. 속으로 그동안 이 맛을 잊고 살았구나 싶어 마음이 씁쓸했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제 얼굴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때? 달아? 네, 달아요. 이 술이 달면 인생이 썼다는 소리야. 아가, 나는 그렇다. 네가 무슨 마음에 그렇게 애를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야. 물론 있으면 좋지. 그런데 없다고 절대 슬프지 않단다. 화도 나지 않아. 서운하지도 않고. 그건 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다. 우리라고 왜 그런 얘기를 안 했겠어. 우린 그냥 니들이 지지고 볶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면서 니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건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사실 난 처녀 시절에는 독신주의자였다. 내가 애를 안 좋아하거든. 그런 내가 아들 둘을 키웠으니 생각해보면 난 그때 늙은 얼굴이 지금까지 가는 거야. 어머니도 참 어머니 하나도 안 늙으셨어요. 그리고 항상 죄송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애도 못 낳는 며느리한테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기 쉽지 않다고 하던데. 네가 이쁘니까 안 했지. 근데 너 계속 이러면 나 너한테 서운할 것 같다. 네가 나랑 네 시아버지 눈치 보면 니네 부모님도 우리 눈치 보게 만드는 거야. 아마 말씀은 못 하셔도 네가 이러면 이럴수록 니네 부모님 속도 까맣게 다 타셨을 게다. 그러니 이제 마음 좀 내려놓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살아. 우린 정말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 좋아하는 이 족발도 먹고 술도 마시고 재미나게 살라고. 시간이 마냥 많은 것 같지? 절대 아니야. 인생의 어느 순간 휙 지나가 버려. 저도 그러고 싶은데 길거리에 나가면 애들이 너무 보여요. 그런 애들 보고 있으면 왜 나만 애가 안 생기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옆을 보면 명호 씨도 그런 애를 부러운 눈으로 보고 있어요. 명호 씨도 애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런 말이다. 니들만 괜찮다면 이 병은 어떠니? 생각해봐라. 너는 애를 간절히 원하고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와 가정을 간절히 원하잖아. 서로 간절히 원하는데 이만큼 이로운 조합이 또 어딨어. 하지만 신중하게 고민해야겠지.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일이니까.
그냥 그런 생각도 좀 해보면 어떠냐는 거야. 자자, 무거운 얘기는 여기까지. 우리 서로 신나게 남편 욕이나 하면서 술 마실까? 원래 술 마실 때는 신랑 욕하면서 마셔야 제맛이거든. 오늘은 네가 명우 욕해도 내 아들 아니다 생각할게. 저는 시어머니의 위트에 정말 모처럼 한참 웃고 떠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저는 입양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는데요. 출장을 다녀온 남편과도 오랜 시간 상의한 끝에 저희는 일단 보육원이나 영아원에 봉사를 나가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니 그곳에 가서 아이들을 보고 또 현실적인 조언을 구하자 싶었거든요. 그렇게 봉사를 다니길 6개월 남짓, 남편은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영아 중 딸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했고, 저는 남편과 달리 5살 남자아이를 입양하고 싶었는데요. 그 아이는 2살 때 한 가정에서 입양해서 5살이 되던 해에 파양이 됐다고 했어요. 부모 자식의 인연을 맺었는데 다시 남이 될 수 있다니,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그 아이가 너무나 안쓰러운데, 다시 시설로 돌아왔다는 아이는 파양의 상처 때문인지 사람에게 곁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 그 아이는 간절히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듯 보였고, 들어보니 어느 정도 자란 남자아이, 그것도 파양 경험이 있는 아이는 현실적으로 다시 입양을 가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저 작은 아이도 그 사실은 아는 것 같아 계속 마음이 쓰였어요. 너는 이름이 뭐야? 아줌마 이름은 임지영이야. 우리 여기서 자주 봤는데 나 기억해? 몇 번을 물어도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죠. 남편은 저런 아이를 입양하면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저를 말렸는데요. 이상하게 저는 그 아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런 표현이 올바를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무섭지만 역시 사람이 너무 좋은 버림받은 강아지 같았거든요. 3달이 넘게 그 아이의 마음을 얻으려고 저는 부단히도 노력했어요. 하지만 꽁꽁 닫힌 그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아이가 저렇게 원하지 않는데 계속 강요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애써 마음을 단념하려 했는데 저 역시도 그 과정이 꽤 힘들어 그 즈음 운전하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제가 사고로 보육원에 가지 못하자 수녀님이 전화를 주셔서는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글쎄, 그렇게 곁을 주지 않았던 그 아이가 제가 보육원에 오지 않자 하루 종일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는 듯 한참을 서 있더라는 거였죠. 그 순간 누가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저는 그 아이의 마음을 알 것 같았고, 내내 저를 기다렸을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이상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아이는 또 버림받을 것이 두려워 저에게 선뜻 다가오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누구보다 제 손을 잡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까지 미치자 저는 도저히 병원에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병원에서는 움직이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아픈 것도 모르겠다며 무작정 퇴원해 보육원부터 찾아갔고, 정말로 수녀님 말처럼 문 앞에 혼자 서 있는 그 아이를 보게 됐는데요. 깁스를 한 저를 본 아이는 왕벙울 같은 눈을 하고 걱정하듯 저를 쳐다봤고, 그때 운명처럼 느낌이 왔어요. 우리는 이미 모자의 연이 제대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요. 그 후 저희 부부는 꽤 길고 까다로운 절차를 기쁜 마음으로 모두 끝냈고, 드디어 정식으로 그 아이를 저희 부부의 아들로 삼게 되었는데, 제 이름과 남편의 이름을 따서 아들에게 영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처음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던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영우야? 라고 부르자 아이가 저를 쳐다봤는데 가슴이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바라던 대로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남편도 걱정을 했지만 영우가 생각보다 적응을 잘해줘서 큰 문제는 없었죠.
시부모님도 저희 친정 부모님도 영우를 친손주처럼 반기셨는데 그중 당신은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던 시어머니가 가장 많이 저희 아들을 좋아하셨어요. 당신 인생의 첫 손주라며 여기저기 자랑도 하시고 아주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죠. 그렇게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는 금세 밝고 명랑한 아이의 모습으로 변했고 그러다 문득 예전에 꽃집 사장님에게 들었던 말이 떠올랐는데요. 예전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식물을 키운 적이 있었는데 찾던 화분이 있긴 했지만 어딘가 약해 보이고 꽃이 풍성하지 않아 살지 말지를 고민하는데 그때 꽃집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식물도 주인의 애정을 많이 주면 건강해지고 예뻐져요. 역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사랑과 마음을 주면 예뻐지나 봐요. 저는 아이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입양을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후로는 아이 때문이라도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덧 영우가 초등학교에 들어가 저도 학부형이 되었죠. 그리고 그쯤 저희 집안에 또 다른 경사가 있었는데 결혼은 절대 생각이 없다던 도련님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6살 어리고 얼굴도 무슨 모델처럼 예쁜 아가씨를 가족들에게 소개했는데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저희 식구들까지 새 식구 맞을 생각에 잔뜩 신이 나 있었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도련님의 상견례장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그 사건의 시작은 철없는 예비동서의 지나친 욕심 때문이었는데요. 상견례 자리에 가보니 예비동서의 엄마라는 사람도 얼굴에 욕심이 가득해선 영문도 모르는 저희 가족들에게 서운하다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아니, 돈도 많으시다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차별하십니까? 저도 큰맘 먹고 시키는 결혼인데 정말 서운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는 잘 모르겠네요. 시어머니는 정말 모르는 얼굴로 물으셨고 예비사도는 그 말이 더 기가 막힌다며 자기 입으로 무엇이 불만인지 술술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전에 저희 애들한테 해주신다는 신혼집 말입니다. 그게 말이 아파트지? 아주 좁아 터져서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 아닙니까? 들어보니 첫째 아들네는 잠실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라면서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이 불공평한 결혼을 시켜야 하나 마음이 찢어졌네요. 아니, 그건 오해가 있으신 건데요. 첫째 애들도 결혼할 때 똑같은 평수의 아파트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사돈께서 요즘 세상에 아들만 집을 해오라는 법이 어딨냐며 돈을 보태시겠다고 하셨고 얘네들이 잠실에 그 집을 구한 거예요. 명석이 너 미리 말씀 안 드렸니? 그게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집은 남자가, 혼수는 여자가 아닙니까? 못 믿겠다고 하시면 제가 저희 부모님께 전화 드릴까요? 이렇게 확인시켜드리면 될까요? 저도 며느리지만 저희 시부모님 차별하고 그러시는 분들 아닙니다. 어머, 손윗동서 자리가 좋아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이네. 여기가 그쪽이 나설 자리예요? 그쪽은 밥이나 먹고 조용히 있어요. 이 자리는 엄연히 우리 애들 결혼 의논하는 자리니까 길자리를 봐서 껴야지. 네, 참 기가 막혀서. 뭐라고요?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어머머? 얘야, 나서지 말거라. 내 말이 듣자하니 애도 못 낳아서 입양했다면서요. 그럼 대를 이을 자손은 우리 애가 낳아야 할 텐데 그럼 더 좋은 대접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입양했다는 말도 저희한테는 안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보세요. 입양한 게 무슨 죄도 아니고 그걸 말해야 합니까? 명석이가 입양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집안에 누구 씨인지도 모를 아이가 있다는 건 중요한 일이죠. 저희 딸아이가 그 집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영향이 있을 텐데요. 예비동서의 엄마라는 사람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부모님 체변을 위해 분노에 온몸이 부들부들거리는데도 두 주먹을 꼭 쥐며 간신히 참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시아버님이 더는 못 참겠다는 얼굴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가만히 듣자 하니 그쪽 집안과 저희 집안은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시죠. 아니, 진심입니까? 네, 저희는 저희 손주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합니다. 그런 아이를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과는 가족의 연을 맺을 수 없겠네요. 시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도련님만 일어날 수도 또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지도 못해 안절부절했는데 좀 전까지 기세등등한 예비동서의 엄마가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는지 많이 당황한 눈치였어요. 게다가 예비동서는 잔뜩 뿔이 난 얼굴로 자기 엄마를 노려보는데 그 모습이 참 가관이더군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결혼을 파토내고 나왔고 시어머니는 시아버님에게 모처럼 맞는 말을 했다며 잘했다고 어깨까지 주물러 주셨는데 저희 가족이 주차장에 도착하자 저 멀리서 도련님이 다급히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엄마, 아버지, 정말 이대로 가실 거예요? 혼자 산다고 하더니 그렇게 기다린 네 짝이 저런 집안 사람이니? 네, 네가 이 결혼을 꼭 하고 싶다면 말리지는 않으마. 너도 성인인데 선택할 권리가 있지. 하지만 네가 그 집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우리는 안 보고 사는 걸로 하자. 너도 알지? 우리 영우가 어떤 앤지. 그리고 미리 말하는데 신혼집도 기대하지 마.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10원 한 장도 쓰고 싶지 않아. 그렇죠, 여보? 당연한 소리 그만하고 얼른 가자고. 우리 영우 끝날 시간이잖아. 나 얼마 먹지도 못해서 배고파. 영우 데리고 근처에 짜장면이나 먹자고. 니들도 같이 가. 그래도 소영이는 착해요. 영우도 이쁘다고 했어요. 착한 애가 예비 시부모님이 해주는 아파트 성에 안 찬다고 그러냐? 형, 그야 그건 소영이 어머님이. 됐어 임마. 형도 이번에 너한테 실망했어. 여자 보는 눈이 높아서 큰일이라고 생각했더니 도대체 넌 뭘 본 거야? 영우 아빠 그만해. 도련님도 몰랐겠지. 도련님 저희 갈게요. 생각 잘해보시고 결정하세요. 제가 도움은 못 되겠지만 도련님 선택 존중할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탔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과 다 같이 영우가 다니는 학교 앞으로 갔고 하교하는 영우를 데리고 한 중화요리점을 갔는데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 시부모님은 당신들 사이에 영우를 앉히고 그날따라 더욱 영우를 챙기셨는데 이게 참 감정이 복잡 미묘했어요. 하지만 저 역시도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과 형님 동서할 생각을 하면 눈앞이 아찔했기에 이대로 결혼이 파토가 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니었는지 그 난리가 있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 당장 오라는 호출을 받게 됐고 다급히 간 시댁에서 그 문제의 예비 동서와 그 문제의 예비 동서의 엄마까지 보게 되었는데 지난번 그 위풍당당한 모습과는 다르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며 제발 파혼만은 말아달라며 빌고 또 빌고 있더라고요. 아니, 일주일 만에 저렇게 태도를 바꿀 일이 있나? 저희 부부는 어안이 벙벙했는데 곧이어 도련님의 입에서 기막힌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엄마, 아버지, 소영이 임신했어요. 그날 주차장에서 말하려고 했는데 장모님도 그때는 모르고 계셔서 말을 못했는데 저 아이 낳고 소영이랑 살고 싶어요. 사돈, 저도 이 말을 듣고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이렇게 애까지 생겼는데 노여움 푸시고 제발 예정대로 식 올리게 해주세요. 아니, 저는 명석이한테 하고 싶으면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저기 먼저 번에 해주신다는 그 아파트요. 저 그냥 거기 들어가 살게요. 예비동서는 그 말을 하는 게 무슨 대단한 결심을 해야 했는지 두 눈을 질끈 감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에 시부모님도 저희 부부도 황당하기 그치 없었는데요. 사실 저희 시부모님이 재산이 꽤 많아요.
전세와 월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도 3채 있고, 강남은 아니지만 서울의 빌딩도 2채가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만 해도 시부모님은 먹고 사시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시죠. 하지만 시부모님은 사람이 사지 육신 멀쩡한데 왜 노냐고 나이와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는 일을 해야 한다는 주의셨는데, 그래서 두 분이 알게 모르게 기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요. 저 역시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 우리도 형편이 되면 나중에 시부모님처럼 살자고 남편과 약속했는데, 아무래도 예비동서는 도련님에게 시부모님 재산을 듣고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았죠. 아무튼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았지만 이미 임신한 며느리를 매몰차게 뿌리치지는 못했어요. 시아버님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의 반대는 하지 못하셨고, 원래 해주기로 한 20평대 작은 아파트를 하나 해주는 걸로 결혼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셨는데요. 기껏 허락을 받고 돌아가는 예비동서와 예비동서 엄마는 실컷 풀이 죽어 시댁을 나섰어요. 남편이 집에 오는 길에 그러더군요. 임신했다고 하니 부모님이 조금 더 챙겨주지 않을까 기대했던 거 아니냐고요. 저는 설마 했지만 이후 정식으로 결혼 준비를 하는 동서를 보니 동서도 그렇고 동서 집도 그리 돈은 없어 보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동서가 해온 혼수라고는 딸랑 침대 하나였어요. 그래놓고 그렇게 시댁에서 아파트 작은 거밖에 안 해준다고 툴툴거리는 모습이 썩 보기 좋지는 않았는데, 싹싹 빌면서 제발 파혼만은 시키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는 걸 까맣게 잊었는지 동서의 태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만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형님, 근데요, 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형님은 왜 다 큰아들을 입양했어요?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딸이었으면 더 좋았잖아요. 왜? 아니, 영우 걔는 툭 까놓고 저희 집안 핏줄도 아닌데 장손자리를 그런 애한테 어떻게 줘요? 뭐라고? 그런 애? 동서,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지? 에이, 아니요. 형님은 영우에게만 나오면 이렇게 예민하시다니까. 형님도 말씀은 아니라고 해도 의식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세요? 설마 아버님 어머님이 친손주 보시면 영우 찬밥 될까봐 그러시나? 뭐야? 동서 말 다 했어. 그렇잖아요. 입양한 손자도 그렇게 아끼시는데 두 분 핏줄인 우리 애가 태어나면 누가 더 이쁘겠어요? 오죽하면 핏줄은 당긴다는 말이 다 있을까? 그래서 저는 숙모된 입장에서 걱정돼서 그래요. 입양된 애들 팔자가 결국엔 다 그렇더라고요. 동서는 임신한 게 아주 벼슬인가 봐.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그 입 조심해. 다음에 또 이렇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면 그때는 바로 네 머리차부터 잡을 테니까. 하긴 너도 그 애 아니었으면 결혼도 못했을 텐데 얼마나 고맙겠니. 하지만 또 한 번 우리 애 입양하니 뭐니 떠들었다간 동서고 뭐고 없는 줄 알아. 알겠어? 천박하고 무식해서 상대 안 하려고 했더니 비켜. 저는 제 말에 씩씩거리며 지랄 발광하는 동서를 뒤로하고 남편과 영우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요.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남편과 영우는 저를 보며 활짝 웃는데, 그 미소를 보니 저는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우린 이렇게 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복한데 자꾸만 동서가 흠집을 내려는 것 같아 저도 예민해지더라고요. 그 후 동서는 제 눈치를 살살 보기 시작했어요. 애당초 동서와 잘 지낼 마음까지는 없었던 저였기에 동서가 눈치를 보고 알아서 조심하니 이건 이거대로 됐다는 생각을 했는데, 몇 달 후 동서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자 동서는 마치 왕자를 낳은 후궁처럼 저와 시어머니 앞에서 콧대를 높였고,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하며 도련님께 축하금이 든 봉투를 드렸는데,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당신도 봉투를 해왔다며 동서에게 수고했다고 딱 봐도 두툼한 봉투를 건네셨어요. 그러자 동서는 눈이 반짝반짝해서는 시어머니가 준 봉투를 받아 그 자리에서 액수를 확인했고, 액수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는지 눈물까지 글썽이며 원망하듯 말을 늘어놓는데 정말이지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고작 300만 원 주시는 거예요? 3천도 아니고요? 뭐? 3천? 넌 무슨 애가 아들 낳고 그렇게 돈돈거리냐? 그렇잖아요. 어머니는 첫 손주인데 못해도 최소 1,000만 원은 주셔야죠. 첫 손주? 네가 애를 낳더니 기억 상실이라도 됐니? 나한테는 이미 손주가 있다. 너네가 우리 영우 그런 식으로 무시하지 말라고 했지? 몰라요. 입양한 손주는 그렇게 끼고 사시면서 정작 핏줄인 저희 아들한테는 어쩌면 그러세요? 이 돈 가지고는 저 조리원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들어갈 조리원이 1,000만 원인데 꼴랑 2, 300 가지고 저더러 어쩌라고요? 뭐야? 무슨 산후조리를 하는데 1,000만 원이나 해? 네가 무슨 귀부인이야 뭐야? 어머, 말씀하시는 것 좀 봐. 오빠가 무슨 말이라도 해봐. 소영아, 그러게 내가 이건 좀 아니라고 했잖아. 남은 돈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만해. 오빠 돈이 오빠 돈이야? 우리 돈이지. 그리고 원래 산후조리비는 시댁에서 해주는 거야. 어머니, 저 이 돈으로는 산후조리 못해요. 나머지 700 더 주세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산후조리 친정 엄마가 해준다는 말은 들었어도 산후조리비 시댁에서 해주는 거라는 건 너한테 처음 듣는다. 난 그 이상은 못 줘.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진 줄 알아. 어머니, 진짜 너무하세요. 돈도 많으시면서. 좋아요. 그럼 앞으로 저희 아들은 못 보신다는 거 아세요. 요즘은 능력 없으면 손주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세상이에요. 동서 애 낳다니 완전히 미친 거 아니야? 형님도 부러우면 가만히 계세요. 애를 낳아봤어야 알지. 저는 동서의 그 말에 그만 욱해서 가방을 든 손을 번쩍 올렸는데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손을 잡으시면서 동서에게 환한 미소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 말을 들으니 이제 내 알겠다. 그러니까 네 말은 나랑 네 시아버지가 돈을 풀지 않으면 네 아들을 보여주지 않겠다. 이 소리지? 네, 저희 아들이 어떤 아이예요? 이 집안 대를 이을 귀한 혈통이잖아요. 하물며 그 입양한 애도 손자라고 아끼시면서 저희 아들한테는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래야 나중에 영우 걔도 지가 장손이니 뭐니 깝치지 못하게. 야, 뭐? 깝친다고? 이게 애를 낳더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저는 그만 이성을 잃고 동서에게 야라고 해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병실 문으로 데려가셨는데요. 그러고는 침착한 얼굴로 동서에게 가셨고 대화를 이어나가셨어요. 그래, 내가 미처 거기까지는 몰랐다. 그럼 나랑 네 시아버지는 앞으로 네 아들 안 보는 걸로 하자. 너 받은 그 300도 다시 이리 다오. 난 굳이 네 아들을 돈까지 줘가면서 보고 싶지는 않아. 나한테는 이미 귀한 장손이 있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한다니? 됐다 그래라. 뭐해? 그 돈이나 빨리 주지 않고 그 돈으로 우리 영우 자전거나 좋은 걸로 하나 사줘야겠다. 어머니 진짜 미친 거 아니세요? 아니 어떻게 제 아들이 보육원 출신보다 못해요. 저희 아이는 어머님 핏줄인데. 너 그 입 안 닥쳐? 이게 큰 소리 안 내려고 사람이 참는데 어디 어른 앞에서 악을 써? 너 네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니? 명석이 너 다시는 나나 네 형네 연락하지 마라. 우리 연 여기서 끊자. 엄마 그래도 너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 누가 내 손주 안 귀하대? 근데 이게 맞아? 지금 이게 정상이야? 내가 너 이렇게 키웠어? 죄송해요.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잘 살아라. 우리는 이만 가자. 이딴 곳에 영우 안 데려오길 천만다행이다. 너도 쟤들이랑 이제 상종하지 마.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 병실을 나왔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그만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품에 꼭 안아주셨는데요. 그 후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이 사실을 안 시아버님도 단단히 화가 나서 도련님네와 완전히 연을 끊어버리겠다고 하셨고 도련님이 뒤늦게 전화를 수십 통도 넘게 했는데 그 전화도 모두 받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는지 도련님과 동서가 그 갓난아이까지 데리고 시댁 문 앞까지 갔다고 하는데 결국 문도 열어주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결국 또다시 동서의 그 엄마까지 동원돼서 저희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셨는데요. 미처 그 번호까지 저장을 안 한 탓에 전화를 받게 된 시어머니는 인상을 잔뜩 구기셨어요. 사돈,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돈 핏줄을 낳은 저희 딸을 그리 막대하십니까? 저희 딸이 결국 산후조리도 못했습니다. 이게 사돈이 바라던 일입니까? 이러시면 저라고 정서방이 이쁠까요? 저도 받은 만큼 정서방한테 돌려줄 겁니다. 그래요? 그럼 그러세요. 그럼 명석이 걔도 알겠네요. 지가 얼마나 큰 똥을 밟았는지. 그리고요, 사람이 지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지 욕심만 챙기고 자기보다 못하면 깔아뭉개는 댕내딸. 저는 보기 힘드네요. 처음엔 가진 게 너무 없어서 저렇게밖에 못 컸나 했습니다. 그래서 측은하게 보려고 애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되먹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뭐요?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기분 나쁘시죠? 바로 그겁니다. 댕내딸이 걸핏하면 그래요. 우리 장손이, 우리 큰며느리가 댕내딸한테 그런 말을 수없이 들었단 말입니다. 이걸 가만히 둘 수 있습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이건 아닙니다. 귀한 내 식구 제가 챙겨야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당신 말씀만 하시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전화번호 차단하는 방법을 물어보셨는데요. 이걸 안 가르쳐 드릴 수가 없으니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도련님 동서, 방금 걸려온 동선의 엄마 전화번호가 그 자리에서 차단됐어요. 그리고 동서는 바로 다음 날부터 석고대죄하듯 시댁 문 앞에서 빌고 또 빌었는데 그래도 시부모님이 받아주지 않자 이번에는 애를 시댁 현관 앞에 그대로 두고 잠적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줄도 모르고 밖에 나가지도 못해 곤란을 겪고 있다가 이웃 아주머니께서 웬 아이가 문 앞에 있다고 알려주는 바람에 놀라서 뛰쳐나갔다고 하셨어요. 그제야 저희 남편이 도련님에게 연락을 했고 도련님은 동서가 아이를 시댁 앞에 두고 이혼 서류를 남긴 채 잠적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동선의 친정에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련님 장모가 이건 다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이혼을 하던 시부모 마음을 돌려놓고 그에 합당한 돈을 받아오라고 했다는데 그제야 저희 도련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대로 이혼 서류를 작성해 처가에 보내고 살던 집도 정리해서 시아버님에게 돌려드렸다는데 동서는 왜 그렇게 생각이 짧은지 저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후 안기도 무서운 그 갓난아이를 어쩌지도 못하겠다고 하셨고 도련님은 직업상 지방 출장이 많은 사람이라 결국 그 아이를 제가 맡기로 했어요. 너 괜찮겠니? 힘들면 그냥 데려와라. 나랑 네 시아버지가 어떻게든 해볼게. 아니에요. 저 애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영우가 자기 동생 생겼다고 엄청 챙겨요. 그치 영우야? 동생 귀여워. 그래? 우리 영우 동생 안 불편해? 안 불편해요. 오히려 동생 생겨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다들 귀엽다고 인형 같다고 부럽다고 한걸요. 영우는 환하게 웃으며 그렇게 말했고 저는 두 아이를 돌보게 되었는데 도련님이 괜찮다고 하는데도 저에게 매달 양육비를 보내시며 지방에서 좋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택배로 보내시는데 이혼한 동서한테는 미안하지만 이제야 저희 집에 평화가 온 듯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도련님이 올라오시는 날이면 아이 때문에 저희 집에 묵으시는데 도련님 말에 의하면 그제야 잘못했다고 아이가 너무 보고 싶다고 동서가 그렇게 질척거린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고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맹세를 하겠다고 했는데 도련님이 그러셨대요. 개가 똥을 끊지 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매달렸던 동서는 손에 쥔 거 하나 없이 팽당했고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그렇게 3년 뒤 도련님은 이번에는 마음씨가 착한 여자를 만나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도 데리고 가셨는데 조카가 부모 품으로 돌아가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 손으로 키워 그런지 허전하고 서운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저에게 하늘도 선물을 주고 싶으셨는지 기적처럼 자연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바라던 임신이었는데 정작 그게 현실이 되니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산부인과에서 힘차게 뛰는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고 나니 그간 마음 졸였던 임신을 기다렸던 날이 떠올라 그만 울컥하고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그리고 제 임신 소식에 누구보다 좋아하셨던 건 저희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셨는데요. 두 분이 그렇게 껴안고 우시더라고요. 그 후 저는 난생 처음 태교라는 것을 하게 됐고 그렇게 저는 지금은 임신 7개월에 접어들었어요. 거울 속 배가 볼록 나온 제 모습을 보면 그렇게 웃길 수가 없는데 남편과 영우는 이런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며 요즘은 아주 저를 공주마마 대하듯 떠받들고 있는데 이게 처음엔 좀 오글거렸지만 지금은 편하고 행복하기만 하네요. 그리고 언제나 속정이 깊은 아버님은 제가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영우와 조카까지 키우느라 고생했다며 가지고 있던 제일 큰 평수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 바꿔주셨어요. 분에 넘치는 선물에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분께 감사하며 출산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벌써 12살이 된 다 큰 아들이 저에게 다가와 제 배를 만지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엄마, 뱃속의 내 동생은 공주님이지? 그럼 의사 선생님이 우리 영우 예쁜 여동생 생긴다고 했잖아. 나 동생 태어나면 세상에서 가장 듬직한 오빠가 돼줄 거야. 내 동생 아무도 못 건들게 평생 지켜줄 거야. 와, 우리 아들 멋진데? 근데 그럼 엄마는? 엄마는 안 지켜줘? 엄마는 아빠가 지켜주잖아. 치, 그래도 엄마는 아들이 지켜주는 게 더 좋은데. 그래? 그럼 알았어. 엄마도 내가 지켜줄게. 엄마, 걱정하지 마. 그리고 있잖아. 엄마, 내가 이 말을 아직 못한 것 같은데. 무슨 말? 고마워. 영우 엄마 돼줘서 진짜 고마워. 사랑해, 엄마. 저는 영우의 말에 그만 목이 탁 하고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작은 아이가 벌써 마음이 그렇게 깊다니.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말을 퇴근한 남편한테 들려줬는데 남편도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하고 결국엔 울어버렸고 저도 따라 또 눈물이 나서 울다가 다음날 아침 부부가 나란히 눈이 퉁퉁 부었죠. 저희 아들이 개구리 남매 같다며 배꼽을 잡고 한참을 웃다 학교에 갔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저는 그런 사랑스러운 아이의 엄마라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자랑이랍니다. 곧 태어날 둘째도 저런 오빠의 따뜻한 점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의 이야기를 마칠게요.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힘든 시국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부디 행복한 일상으로 건강하게 돌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